1993년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에서 3명의 소년이 방과 후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걱정 없이 웃으며 떠났지만 다음 날 아침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묶인 채 쓰레기처럼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발끈으로 묶인 채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음으로 주장한 내용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그것이 사탄 숭배의식이었고 3명의 10대 소년이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검은 옷을 입고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며 주류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 부분은 이것입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DNA도, 혈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에 휩싸인 마을과 서둘은 유죄 판결만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범이 결코 잡히지 않았다면요? 이것은 웨스트 멤피스 3분의 실화이며 공포와 거짓말, 그리고 도덕적 공황이 어떻게 미국 역사상 가장 잊히지 않는 불의 중 하나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5월 5일,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의 평범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공기가 따스하고 해가 조금 더 길게 머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은 동네 곳곳으로 흩어져 집으로 가거나 늘 만나는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2학년생인 스티비 브렌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늘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금발의 밝은 눈을 가진 스티비는 활기차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모험심이 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셋 중 가장 운동신경이 좋았던 마이클은 컵스카우트 단원이었고 항상 규칙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거의 어디를 가든 스카우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장난기가 많았던 크리스토퍼는 셋 중 가장 목소리가 컸고 재미있고 장난스러우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날 소년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근처 숲을 탐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동네에서 멀지 않은 빽빽한 덤불과 진흙길이 있는 로빈 후드 힐스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6시경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에게, 그 다음에는 경찰에. 스티비의 어머니 팸 홉스는 직접 동네를 뒤지며 사라져가는 빛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 데이나 무어는 눈물을 흘리며 차를 몰고 거리를 오르내렸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의부사버지 존 마크 바이어스는 손전등을 켜고 집 뒤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9시 이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몇 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그날 일찍 소년들이 숲 근처 서비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색팀은 로빈 후드 힐스로 향했지만 날은 어두웠고 그 지역은 넓고 무거졌으며 늪지대였습니다. 소년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성이고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단지 오해이기를 소년들이 친구 집에서 잠들었기를 길을 잃었다가 해가 뜰 때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1993년 5월 6일 오후 스티비 브렌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24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마을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밤새도록 수색했고 경찰관들은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감시관인 스티브 존스가 수색에 합류하여 블루비컨 트럭 세차장 근처의 빽빽한 덤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악몽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발견한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빈 후드 힐스라 알려진 곳의 배수구 가장자리에 떠있는 소년의 검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진흙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은 느렸지만 진흙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시신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통나무 아래 물에 잠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팔은 다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발끈으로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인 채 벌거벗고 차갑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각 시신은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등 뒤로 당겨져 끈으로 단단히 꼬여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 멍, 그리고 깊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얼굴 전체에 열상이 있었고 스티비 브렌치는 이마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바이어스의 상처는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의 성기는 절단되어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생살과 어떤 8살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도, 두개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폭력적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연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본 가장 충격적인 범죄 현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실패한 납치나 학대가 극에 달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어둡고 더 의도적인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공포가 마을을 바이스처럼 옥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침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속삭임과 탄식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건 분명 컬트 관련이야. 묶인 방식, 신체 훼손, 사탄 숭배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부모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원했지만 신속한 정의를 원했습니다. 며칠 만에 웨스트 멤피스 경찰서는 한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라는 단어가 대화에 들어오자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는 훗날 사탄 숭배 패닉이라 불리는 도덕적 히스테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학교, 법 집행기관을 휩쓴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폭력 행위든 어떤 이상한 행동이든 컬트 활동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 힐스 범죄 현장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경고받아온 모든 악몽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뒤에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초나 상징, 로브 같은 흔적은 없었고 의식의 명백한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발끈의 매듭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조잡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각 소년이 묶인 방식에도 일관성이 없었고, 다시 말하지만 상처의 잔인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포는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웨스트 멤피스에 뿌리를 내리자 의심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는 대신 그럴싸해 보이는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외부인들, 순응하지 않는 10대들. 그들이 다음에 할 일은 이 사건을 향후 20년 동안 정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93년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는 단지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어린 소년의 잔인한 살해는 설명이 필요한 공백을 남겼고 빠른 답이 나오지 않자 공포는 더 어두운 무언가를 낳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90년대 초반은 편집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탄 숭배 패닉으로 알려진 문화적 폭풍이었습니다. 낮 시간대 토크쇼에서는 악마를 숭배하는 10대들에 대해 경고했고 교회 주보에서는 부모들에게 오망성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법 집행기관들도 소위 컬트 범죄의 징후를 식별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국이 명확한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입증 가능한 것보다 사악하게 느껴지는 것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악하고 상징적인 무언가를 찾는 사냥이 되었습니다. 숲, 시신이 발견된 방식, 끔찍한 신체 훼손. 사람들은 민담과 공포로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데이미언 에콜스가 수사망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18세의 고등학교 중퇴자로 시와 위커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메탈리카 음악을 들으며 혼자 지냈습니다. 그는 누구를 겁주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공포에 휩싸인 마을에서 그의 존재 자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미언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성과 종교 및 수능에 대한 자신의 좌절감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곧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법을 행해, 그는 피를 마셔, 그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미언의 16세 절친인 제이슨 볼드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술적인 10대로 전과도 없고 친절하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좌제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가 데이미언 곁에 있었고 같은 음악을 좋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입증할 무언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였습니다. 17세였던 그는 읽고 쓰는 능력이 거의 없었고 IQ는 72에 불과했습니다. 제시는 몇 시간 동안 혼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더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몰랐고 변호사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자백이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단편적이며 부정확성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제시는 시간 순서를 틀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묘사했으며 진술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녹음되었고 검찰에게는 그것이 황금과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을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에 집착하는 3명의 10대 소년이 아이들을 숲으로 유인해 의식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물리적 증거도 목격자도 DNA도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딱 들어맞았고 스트 멤피스의 눈에는 그것이 진실이어야만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거짓된 위안 뒤에는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 그리고 곧 법정이 세 소년의 삶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포가 작은 마을을 사로잡았고 컬트, 사탄 숭배의식, 어둠의 세력에 대한 속삭임이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했고 즉시 원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은 정의를 요구했고 경찰은 확실한 단서가 없었지만 누군가를 비난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은 작은 마을에서 항상 눈에 띄었던 10대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에게로 향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시는 구금되어 신문을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이어진 것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신문은 저녁 8시에 시작되어 자정을 훌쩍 넘겨 계속되었습니다. 제시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는 취약하고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설득의 기술에 능한 경찰관들은 그의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내가 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제시의 대답은 뒤죽박죽이었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흔들릴수록 경찰은 그의 말을 붙잡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맞게 비틀었습니다. 형사들은 끈질겼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를 혼란의 거미줄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시는 형사들에게 살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연루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부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백. 그리고 그들은 제시를 망가뜨려서라도 그것을 얻어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에게 말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시만이 진실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제시. 내가 밧줄로 묶었잖아. 그렇지? 내가 그들을 해쳤어. 내가 그들을 죽였어. 우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아? 그냥 내가 그렇다고 말해주면 돼. 제시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이야기에 동의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취약한 상태에서 그는 무너졌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편적이었고 허점이 많았으며 때로는 터무니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시간 순서는 맞지 않았고 실제 범죄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자백은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는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범죄 현장을 묘사했지만 형사들은 그가 틀리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년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들의 시신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그들에게 무슨 짓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불일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집착했습니다. 그 자백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열쇠였고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시는 지쳐갔고 마치 자신의 말에 끝없는 순환에 갇힌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시는 그들이 밧줄로 묶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백은 경찰이 필요로 했던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시의 유죄 인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말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12시간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제시의 자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는 스티비 브렌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망가졌습니다. 그의 진술은 경찰이 그에게 불리하게 내세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거나 어쩌면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현실은 제시의 자백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압, 조작, 협박의 결과였습니다. 제시는 자신이 하는 말의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범죄와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DNA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개의 내몰린 겁먹은 10대에게서 받아낸 강압적인 자백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제시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뢰할 만한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확보했고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날이 주가 되고 달이 지나면서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에 대한 사건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뢰할 수 없었던 그의 자백은 허점투성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강압적인 자백과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만을 근거로 다른 두 10대,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구경거리였습니다. 언론은 실제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새 10대를 사탄 숭배 살인마로 묘사하며 광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박하게 답을 원했고 스트 멤피스 3부는 그런 폭력을 겪어본 적 없는 마을에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로빈 후드 힐스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진범이 여전히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제시,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진실을 찾는 것보다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시스템에 의해 그들의 삶이 파괴되었다면 어떨까요?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 봄, 스트 멤피스 3분 사건은 더 이상 지역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역, 심지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세 어린 소년의 잔인한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3명의 10대가 물리적 증거 하나 없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 마을은 언론 서커스의 무대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절망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범죄 현장과 연결 짓는 DNA, 혈흔, 지문, 섬유질 등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고 종교적인 웨스트 멤피스 마을에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의 공포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고 슬픔 속에서 그들은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서는 편집증이 고조되고 있었고 확산되던 사탄 숭배 패닉 운동이 기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검찰은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이 의식적인 살인, 즉 사탄 숭배 제물의 일부라는 생각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장의 핵심에는 한 사람, 데이미언 에콜스가 있었습니다. 셋 중 가장 거침없이 말하고 비주류였던 에콜스는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웨스트 멤피스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기대하는 틀에 맞지 않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헤비메탈 음악을 들었으며 마법에 관한 책을 읽고 오컬트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에콜스는 악의 화신, 악마 숭배자, 그가 읽는 책과 듣는 음악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데이미언의 관심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법에 관한 책들, 오컬트 상징에 대한 언급, 죽음에 대한 그의 매료, 그리고 그의 어두운 시들. 그들은 그를 악마를 숭배하는 괴물, 어둠의 예술에 대한 집착이 그를 살인으로 몰아넣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중 어떤 것도 살인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 데이미언은 달랐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그가 3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범죄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현장 근처에서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자백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데이미언과 친한 친구였던 제이슨 볼드윈이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으로 전과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둘러싼 언론의 폭풍은 실제 사실들을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정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데이미언과 그의 친구들을 어둠의 상징, 커져가는 사탄 숭배 위협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절실히 원했던 마을에서 그것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세 번째 피고인인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의 자백이었습니다. 제시는 학습장애 이력과 낮은 IQ를 가진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나 적절한 대리인 없이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고 마침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의 기본적인 세부 사항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그의 이야기 일부는 현장의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나중에 강압에 의해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미 손해는 막대했습니다. 물리적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시의 일관성 없는 자백, 데이미언의 아웃사이더 지위, 그리고 살인이 사탄 숭배의식의 일부라는 개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언론과 커져가는 대중의 아우성에 압박을 받은 배심원다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공포 때문에
세 젊은이를 유죄로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증언 끝에 배심원단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평결이 낭독될 때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제시 미스켈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로 데이미언과의 연관성 때문에 기소된 제이슨 볼드윈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로 그려졌던 데이미언 에콜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결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도의 눈물도 정의감도 없었습니다. 공포와 편집증에 사로잡힌 마을에서 삶이 산산조각난 세 젊은이는 이제 감옥에서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미언 에콜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사형 선고는 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분의 유죄 판결 이후 몇 년은 무시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불의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사법체계가 오랫동안 이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처벌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체계의 오점이자 지역사회의 공포가 어떻게 비극적인 오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언론, 거리, 법정에서 대중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많은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인식을 높였습니다. 배우 조니 뎁, 음악가 에디 베더, 영화감독 피터 잭슨과 같은 유명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지지가 쏟아졌고 이들은 모두 새 남성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증폭된 그들의 목소리는 이 운동에 필요한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지지조차 웨스트 멤피스 3분의 현실을 즉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에게 감옥에서의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미언은 몇 년 동안 사형수로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의 무게는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해줄 희망의 조각을 찾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대중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환점은 범죄 현장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새로운 DNA 검사가 실시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증거는 수년 동안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왔고 현대 법의학 기술이 추측과 잘못된 유죄 판결의 층 아래 묻혀있던 진실에 빛을 비춰주기를 바랐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세 남성과 일치하는 DNA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무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시되거나 기각되었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샘플이 재검사되었고 이번에는 누군가와 일치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스티비 브랜치의 의부사버지 테리 홉스였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발견이었습니다. 일부에게 항상 의심스러워 보였던 테리 홉스의 행동은 웨스트 멤피스 3분만큼 철저하게 조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는 그를 다시 한번 조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 중요한 단서를 수년 동안 간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이미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새 10대를 비난하며 그렇게 서둘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을까?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웨스트 멤피스 3분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활동가, 유명인사,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새 남성을 중심으로 뭉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를 석방하라는 구호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와 커져가는 대중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스템은 느리게 반응했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분가 마침내 어떤 해결책을 보기까지는 또 다른 10년이 걸릴 것이었고 그 해결책이 왔을 때 그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까지 웨스트 멤피스 3분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오심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이 무죄라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들을 완전히 무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조치로 세 남자에게 젤포드 플리라는 법적 합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엘포드 플리는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검찰이 자신을 유죄로 판결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유지하는 독특한 법적 책략입니다. 웨스트 멤피스 3분에게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는 아니었지만 자유였습니다. 법정에서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 주니어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합의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만 이 합의 조건은 그들이 법의 눈에 완전히 무죄로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 유죄 인정의 짐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불의의 칼날을 더욱 비트는 씁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데이미언 에콜스에게는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거의 20년을 사형수로 보낸 그의 생존은 살고자 하는 그의 불굴의 의지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삶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인으로 법원을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잃어버린 세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순간들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법원을 떠날 때 세상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샵사인 프리더 웨스트 멤피스 3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집결의 외침이 되었고 이제 이 세 남자는 수년간의 잘못된 투옥 끝에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살인을 저질렀을까? 석방 후에도 불완전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정의가 없었고 지역사회에는 종결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1993년 로빈 후드 힐스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석방 후 첫 인터뷰에서 데이미언 에콜스는 새로 찾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로서 살아남은 경험이 평생 그를 괴롭힐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감옥벽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죄는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친구들의 삶을 괴롭혔던 불의는 결코 진정으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해된 세 소년 중 한 명인 스티비 브랜치의 의붓아버지 테리 홉스는 웨스트 멤피스 3분 사건 이후에도 논란의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미언 에콜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에게 초점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홉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살인에 더 많이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홉스는 소년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소년들이 실종될 무렵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날 그의 행방은 결코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지했던 그의 알리바이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홉스의 연루에 대한 의심은 커졌고 특히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DNA 증거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수년 동안 홉스는 대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 있었고 사건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 팸 홉스는 나중에 사건 재수사를 강력히 주장하는 옹호자가 되었고 심지어 테리의 살인 연루에 대한 의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커져가는 대중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홉스에 대한 중요한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테리 홉스는 자신을 둘러싼 관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결국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려 했지만 그의 연루를 둘러싼 더 깊은 질문들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진범이 결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홉스는 여전히 의심의 인물로 남아있지만 사건은 그의 연루에 대한 결정적인 답 없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나왔지만 범인의 진짜 정체가 테리 홉스였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옹호자들의 새로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사건은 소년들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있는 완전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종결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웨스트 멤피스 3분는 석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세 소년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들이 찾던 답은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스티비 브렌치, 마이클 무어, 크리스토퍼 바이어스의 살인은 웨스트 멤피스 지역 사회와 그렇게 끔찍하고 무의미한 방식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그 여파,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는 질문들은 그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들이 2011년에 석방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미친 감정적인 타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스티비 브렌치의 어머니 팸 홉스에게는 누가 진정으로 자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완전히 치유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남자가 유죄 판결의 무게에서 벗어나 감옥을 걸어 나왔지만 그들은 결코 완전히 무죄를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가해진 손상,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범죄로 인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한편 살해된 소년들의 가족들은 아들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정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이 잔인한 범죄의 상처는 답을 얻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면 지금 시스템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지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법의 눈에는 종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웨스트 멤피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남겨주세요. 올바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범이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정의를 향한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